20세기 현대의학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던 그 빛의 이면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은밀하게 벌어진 비극 중 하나는 바로 수술 도구의 체내 잔류 사고였습니다. 성공적으로 보이는 수술이 끝난 후 환자의 몸속에는 거즈, 가위, 클램프, 심지어 수술용 타월까지 잊힌 채 남겨지는 끔찍한 실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의료진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서 당시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약 70년간 전 세계 수술실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미국 의료기관의 기록 분석에 따르면 1950년대에만 연간 약 5천 건의 수술 도구 체내 잔류 사고가 보고되었으며 은폐되거나 발견되지 않은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복부 수술과 산부인과 수술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넓고 깊은 수술 부위와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 그리고 다량의 출혈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망각의 대상들. 가장 흔하게 남겨지는 물건은 단연 수술용 거즈였습니다. 라파로토미 패드라고 불리는 손수건 크기의 대형 거즈부터 작은 4 곱하기 4인치 거즈까지 출혈을 멈추고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 작은 천 조각들은 수술의 필수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혈액에 흠뻑 젖으면 붉은색의 주변 조직 및 장기와 거의 구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바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시야에서 사라진 거즈는 종종 망각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의 몸속에서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몸은 이를 이물질로 인식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주변 장기와 끔찍하게 유착을 형성하며 때로는 장폐색이나 복막염, 폐혈증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유발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것은 수술용 클램프와 포셉 같은 집게류였습니다. 혈관을 잡는 데 쓰이는 켈리 클램프, 모스키토 클램프, 조직을 잡는 알리스 클램프 등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금속 도구들이 복강이나 흉곽 내에 남겨졌습니다. 이러한 금속 도구들은 날카로운 끝부분으로 인해 주변 장기에 지속적인 물리적 손상을 가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체액에 의해 녹이 슬어 독성 물질을 방출하며 만성적인 염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가위류도 빈번하게 잊혀지는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조직을 섬세하게 자르는 데 쓰이는 메첸바움 가위, 두꺼운 조직을 자르는 메이어 가위, 안과 수술용 아이리스 가위 등 크기와 용도가 다른 다양한 가위들이 수술 부위에 남겨졌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긴 수술에서 여러 개의 가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그중 하나가 깊은 수술 부위의 조직 더미 아래로 떨어져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수술용 바늘, 조각, 작은 수술용 칼날, 심지어는 수술 부위를 넓게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견인기까지 체내에 남겨진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실제 사례들. 1955년 시카고의 한 병원에서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의 복강 내에 15cm 길이의 수술용 가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성공적으로 아이를 출산했지만 수술 후 6개월 동안 원인 불명의 극심한 복통과 고열, 구토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들은 산후 후유증이나 신경성 증상으로 치부했습니다. 결국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야 복부에 선명하게 찍힌 가위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재수술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가위는 이미 소장벽을 관통하여 심각한 내부 손상과 농양을 일으킨 상태였고 환자는 장절제를 포함한 3차례의 추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1962년 런던의 한 대형 병원에서는 더욱 기괴하고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상선 수술을 받은 환자의 목 부위에 가로 세로 30cm 크기의 수술용 타월 전체가 남겨진 것입니다. 환자는 수술 후 지속적인 목의 이물감과 삼킴 곤란, 호흡 곤란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이를 정상적인 수술 후 부종으로 인한 증상으로 치부했습니다. 3개월 후 상태가 악화되어 시행된 엑스레이 검사에서야 목 부위를 가득 채운 거대한 이물질이 발견되었고 응급 재수술을 통해 제거되었습니다. 환자는 다행히 생명을 건졌지만 성대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1968년 뉴욕의 한 병원에서는 개심술, 즉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심장을 둘러싼 막인 심낭 내에 수술용 스폰지가 남겨지는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 2년간 원인 불명의 만성 심부전 증상과 흉통에 시달렸고 여러 차례의 정밀 검사 끝에 심장 주변에 자리 잡은 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심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시행된 심장 재수술은 극도로 위험한 과정이었고 환자는 결국 수술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1974년 보스턴에서 발생한 사례는 이러한 고통의 참상을 잘 보여줍니다.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45세 남성의 복강 내에 10×10cm 크기의 수술용 라파로토미 패드가 남겨졌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 5년간 만성적인 복통과 소화불량, 극심한 체중 감소에 시달렸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위궤양, 과민성 대장 증후군, 심지어는 암 의심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의 고통은 심리적인 문제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복부 CT 검사를 통해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패드 주변에는 신체가 방어기제로 만들어낸 두꺼운 섬유성 캡슐이 형성되어 있었고 장기와 심하게 유착되어 있었습니다. 제거 수술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과정이 되었고 환자는 수술 후에도 만성 통증이라는 평생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구조적 문제들의 뿌리. 이러한 끔찍한 사고들의 배경에는 당시 의료계의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째, 수술 도구와 재료의 개수를 세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전무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수술 전후의 도구 개수 확인을 스크럽 간호사 개인의 기억력과 책임감에 전적으로 맡겼고 명확한 프로토콜이나 다른 팀원이 교차 확인하는 이중 확인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술용 거즈의 경우 혈액에 젖으면 부피가 줄고 색이 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수십 장씩 사용되는 작은 거즈 조각들은 종종 개수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둘째,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 절차마저 무시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대량 출혈이나 심정지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속도를 최우선시했고 도구 확인은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수술실이 혈액과 각종 도구, 그리고 다급한 외침으로 혼란에 빠지면 평상시의 안전 절차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 당시의 의료 문화는 의사의 권위를 절대시하는 선장 책임제 분위기였습니다. 수술 중 간호사가 도구 개수의 불일치를 발견하더라도 수술을 지휘하는 집도의에게 이를 강력하게 제기하기 어려운 수직적 위계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의사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고 간호사의 우려나 의견은 종종 무시되거나 묵살되었습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문화는 팀워크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었습니다. 넷째,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량과 만성적인 피로 누적도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수련 과정에 있던 레지던트들은 24시간, 심지어 36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피로 상태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의료진이라도 집중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0년대 한 연구에 따르면 36시간 연속 근무 후에 의료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와 비슷한 수준의 인지능력 저하를 보였습니다. 이는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들의 끔찍한 고통. 환자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체내에 남겨진 이물질은 즉각적인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은 수개월 또는 수년간 원인 불명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거즈의 경우 체내에서 서서히 분해되면서 독성 물질을 방출하여 만성적인 무균성 염증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시스보마라는 염증성 종양은 엑스레이나 CT 영상에서 실제 악성 종양과 매우 흡사하게 보여 암으로 오진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암 진단의 공포와 함께 불필요한 항암 치료나 광범위한 절제 수술을 받는 이중의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금속 도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슬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주변 장기를 지속적으로 찌르거나 손상시켰습니다. 특히 장기 내에 남겨진 금속 도구는 천공을 일으켜 복막염이나 폐혈증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금속의 부식으로 인한 니켈, 크롬 등의 중금속이 체내에 방출되어 만성적인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심리적 트라우마 역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자신을 치료해야 할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병원과 의사에 대한 극심한 공포증, 즉 의료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이물질 제거를 위한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 환자들은 또다시 같은 실수가 반복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진단받아 악몽과 플래시백에 시달리며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엄청났습니다. 추가 수술 비용, 장기간의 입원 및 치료 비용, 그리고 업무 중단으로 인한 소득 손실 등으로 많은 가정이 경제적 파탄에 직면했습니다. 당시에는 의료 과실에 대한 법적 보상 체계도 미비했고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길었기 때문에 환자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모든 비용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은폐와 축소의 문화.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끔찍한 사고들이 대부분 은폐되거나 축소 보고되었다는 점입니다. 병원들은 자신들의 명성에 흠집이 가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우려하여 사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려 했습니다. 환자들도 의료진에 대한 기존의 신뢰와 법적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의료 과실에 대한 법적 기준도 모호했고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매우 어려웠습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침묵의 벽이라고 불리는 견고한 카르텔이 존재했습니다. 동료의 실수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배신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사고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언론의 역할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의료기사는 대부분 병원이나 의사의 관점에서 작성되었고 환자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학 전문 지식이 부족한 기자들은 사건의 심각성과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변화의 바람과 시스템의 구축. 1980년대에 들어서야 의료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료기관평가위원회 JCAHO는 1985년 수술도구 개수 시스템의 표준화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각 병원들은 수술 전후 도구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수술 시작 전 모든 도구와 거즈의 개수를 기록하고 수술 종료 직전 피부를 봉합하기 전에 반드시 동일한 개수가 회수되었는지 2중, 3중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되었습니다. 방사선 불투과성 마커의 도입도 혁신적인 변화였습니다. 수술용 거즈와 패드에 바륨이나 요오드 화합물이 포함된 파란색 실을 짜 넣어 만약 체내에 남겨졌더라도 엑스레이 촬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복잡한 수술이나 응급 상황에서 시야에서 놓칠 수 있는 이물질을 찾아내는데 매우 유용한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수술실 안전 문화의 변화도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한 타임아웃 절차가 도입되어 수술 시작 직전 모든 수술팀이 하던 일을 멈추고 환자 정보, 수술 부위, 수술 계획, 사용될 도구 등을 함께 소리내어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계질서보다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문화가 조성되면서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수술팀 구성원이 안전 문제를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현대적 해결책과 미래 전망. 1990년대부터는 더욱 정교한 기술적 해결책들이 등장했습니다. 수술 도구마다 고유의 바코드를 부착하여 스캔으로 입출고를 관리하는 추적 시스템, 전자칩이 내장된 수술용 거즈, 그리고 RFID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도구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수술 후 루틴 엑스레이 촬영도 많은 병원에서 고위험 수술 후 표준 절차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부나 흉부의 대수술 후에는 반드시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이물질 잔류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추가 비용과 방사선 노출에 문제가 있지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료진 교육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수술실 안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커리큘럼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었고 정기적인 재교육도 의무화되었습니다. 특히 팀워크와 의사소통 기술 훈련이 강조되었고 계층 구조를 뛰어넘어 누구나 안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법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료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일부 완화되고 환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도구 체내 잔류는 명백한 의료 과실로 인정되어
병원과 의료진의 책임이 분명해졌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러한 다층적인 노력 덕분에 과거와 같은 끔찍한 사고는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연간 수백 건의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도 기본적인 안전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미래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수술실 안전관리 시스템, 가상현실을 이용한 수술 시뮬레이션 교육 등이 더욱 발전하여 수술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세기의 수술도구 체내 잔류 사건들은 의료 안전의 중요성과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환자들의 처절한 고통과 희생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안전한 수술 환경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과거의 비극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의료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